안녕하세요. 하나도 안 보이네요. 예,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토픽을 오늘 이렇게 받고 나서 굉장히 어렵죠. 넓고도 깊은 미래 사회. 미래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넓고도 깊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사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왜 나오죠? 예, 이게 나오면 안 되지 않나요? 네, 엉뚱한 게 자꾸 나오고 있는데. 예, 이게 왜 엉뚱한 게 나올까? 여긴 잘 나오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미래 하면은 좀 멋있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그런 얘기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되려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요즘 시대를 갖다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요 얘기가 거의 제일 딱 들어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초연결 시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커넥티드도 모자라서 막 연결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 하면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무래도 이걸 것 같아요. 소셜 웹. 소셜 웹의 연결이 그 이전 시대하고 연결하고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뭘까요? 그 이전 시대의 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서들의 연결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PC라고 하는 녀석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PC는 디지털 문서를 만드는 기계다라고 저는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서인데 아날로그로 돼 있던 거를 디지털화를 시켜주는 그런 도구였던 거죠. PC를 가지고 한참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뭐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PC 갖고 그 배우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로 압축됐어요. 이렇게 보급된 다음에 보면 이거 가지고서 이제 보통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싸우는데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뭐하고 뭐죠? 워드 프로세서하고 스프레드시트예요. 그렇죠? 워드 프로세서는 원고지 쓰던 게 디지털화된 거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옛날에 장부 쓰던 게 그 디지털화된 거죠. 그래프 기능까지 집어넣어 갖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서 과거에 사무실에서 쓰던 거를 아주 열심히 잘 써가지고 이걸 디지털화를 하니까 옛날보다 훨씬 저장하기도 쉽고 전달하기도 쉽고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일하기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사무자동화라 그랬죠. 오피스 오토메이션. 그래서 컴퓨터 배운다 그러면은 다 워드 배우고 엑셀 배웠어요. 그렇죠? 애들도 옛날 그거 배우고. 그러다가 한번 바뀐 거는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이 1990년에 나오죠. 91년. 그래서 올해가 인터넷 20주년이에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이 아니라 정확하게 월드 와이드 웹 페이지.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웹의 20주년이 올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그럼 걔는 뭐냐? 똑같아요. 문서예요. 그렇죠? 웹서버에 홈페이지가 올라가는 게 그 홈페이지가 문서잖아요. 홈페이지란 문서. 웹서버는 그럼 뭐냐? 웹서버는 우리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문서예요. 내가 보는 문서가 아니라. PC 시절, OA 시절까지만 해도 내가 쓰는 문서, 우리 회사에서 쓸 문서를 만들었고 그거를 돌려본 거죠. 근데 인터넷 시대로 들어가 가지고는 이 문서를 남들이 볼 수 있게 오픈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웹서버예요. 그럼 웹브라우저는 뭐예요? 남의 문서 보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그럼 검색 엔진 아까 전에 열심히 말씀하고 가셨는데 검색 엔진이 뭐예요? 남의 문서 찾는 거죠? 다 문서 얘기예요. 결국 남이란 얘기가 들어갑니다. To the public. 공공으로 보낸다. 거기에 문서에 지식이 담기기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을 묶어가지고 지식사회라 그랬죠. 그래서 네트워크 연결을 보시면은 항상 가운데에 PC가 있고 PC는 문서를 들고 있고 그 문서들이 PC들끼리 연결되면서 다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왕창 있으니까 왕창 있으면 항상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지만 한 군데 모아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찾아가기 힘들거든. 사람들이 주의가 분산되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로 와라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탈이 미국에선 구글 같은 검색 엔진이 뜨게 된 거죠. 여기까지가 대충 한 PC 이후에 인터넷 이후에 넘어온 거예요. 소셜은 모바일하고 같이 갑니다.
굉장히 크게 달라요. 왜? 아까까지 말씀드린 웹은 결국에는 그래서 PC에 들어가 있는 문서끼리 연결된 네트워크, 우리가 아는 인터넷은 정보의 웹인 거죠.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모바일은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뭐죠? 처음에 80년대에 나온 휴대폰 무슨 기계예요? 음성 통화하는 기계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소통의 기계입니다. 나올 때부터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나왔던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송할 수 있게 되죠. 카메라폰, 멀티미디어 메시지, 음성만 전송해서 왔다 갔다 하던 것을 사진까지 할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내가 아는 사람과 1대1로.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좀 지나서 터치폰도 생기고 그러더니 다대다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소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카카오톡 같은 것도 그룹 채팅을 통해 여러 명이 동시에 소통하고 뭐 보내고 뭐 이렇게 된 거죠. 처음부터 이거 갖고 다니잖아요. 휴대폰 갖고 뭐 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PC는 기본적으로 문서를 보고 문서를 갖다 브라우징 하는 거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알람으로 쓰시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사람은 카카오톡하고 어떤 사람은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하고 어떤 사람 뉴스 보고 그럴 거예요. 오전에 일 열심히 해요. 점심 때 딱 들고 오늘 뭐 먹으러 가지 검색해요. 그리고 음식점 딱 나오면은 아 여기로 가야지 맵 띄워가지고 열심히 찾아가요. 갔는데 오늘따라 음식이 굉장히 잘 나왔어. 뭐 하죠? 사진 찍죠.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오후에 또 좀 일하다가 퇴근하면서 음악도 좀 듣고 텔레비전 DMB도 좀 보고 어떤 사람은 게임도 좀 하고 뭐 이러죠. 그러다가 밤에 잠잘 때까지 들고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잡니다. 틀린가요? 그쵸? 이거 갖고 일해요?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예, 스마트폰은 절대 일하는 기기가 아니에요. 애시당초 태어날 때부터 소통의 기계예요. 그리고 문서랑 관계없어요. 그거 갖고 문서 찍겠어요? 보기는 하지만 이메일 쓸 때는 PC를 들죠. 아니면 아주 단문으로 씁니다. 간단하게. 그게 PC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는 전부 행위에 기반을 둡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전부 액티비티, 행동이에요. 행동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개인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연결되는 것. 이게 모바일이 가지고 온 변화입니다. 문서랑 관계없어요. 그렇죠? 네트워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죠. 모바일 인터넷은 결국 나의 행동을 반영하는데 얘가 항상 인터넷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랑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면 인터넷에 웹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이 기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지만 PC는 저기 문서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결국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소셜 웹이 된 거죠. 이까지가 지금까지 스토리예요. 대략 지금 그래서 소셜 웹의 시대다. 소셜 웹은 그래서 중요한 게 문서는 아무리 뭉쳐도 액티비티를 안 해요. 지식이니까 아고라에 글 아무리 잔뜩 써도 물론 이제 그걸 보는 사람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 걔가 어떻게 되진 않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동기를 뭉쳐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액션으로 나와요. 그래서 모바일과 소셜은 사회의 어떤 변화를 끌고 오죠. 왜? 사람들을 뭉쳐내니까. 사람들의 동기를 뭉쳐내니까. 그래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중동의 자스민 혁명 같은 게 나온 거죠. 그리고 스마트폰 보급 이후에 우리 사회가 변하는 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철학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는 전부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다음에 뭐냐 하면은요, 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의 시대다. 이걸 M2M이라고 표현도 해요. 기계랑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간에 단일 디바이스에 단일 한 사람이 썼고 이 사람들이 연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소셜 앱이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나 혼자뿐만 아니라 기계들끼리도 다 연결돼서 기계와 내가 같이 전부 연결되어 있는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나온 거는 뭐겠어요? 비슷한 동족인데 스크린 크기가 다른 애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죠. 그게 N스크린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그리고 뭐 있죠? 태블릿 뭐 이런 거. 이게 다음 단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N스크린 연결과 관련된 게 쭉 나오죠.
그 다음은 아마도 운영체제 탑재해서 뭐 이런 소통할 수 있는 텔레파시 기능, 결국 기계들도 텔레파시로 얘기하는 거니까 을 집어넣을 수 있는 녀석들, 아마도 자동차 그리고 빌딩들, 이런 애들이 아마 그 다음 단계로 연결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마 수동적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센서들, 뭐 여기 RFID 같은 것도 그렇고 QR코드도 그렇고, 걔네들이 비록 지가 뭐라고 많은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종이에 써 있는 그 패턴 하나로서 내가 뭐라는 걸 나타내곤 있죠. 사람이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인터랙션만 하면 뭔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는 수많은 것들이 다 네트워크에 연결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또 패턴이 좀 다른 양상이 많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연결, 그 다음에 이런 물체들의 연결들이 막 진행되는 이런 어떤 사회를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의 시대라 그러고, 그리고 이런 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표현을 한마디로 이제 하자 그러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라고 표현해요. 초연결 시대가 왔다. 그리고 초연결 시대로 우리는 가고 있다.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재밌는 그 옛날 이야기를 좀 몇 개를 드릴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상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이 양반이고요. 미디어의 이해라는 책을 쓴 마샬 맥루언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 제레미 리프킨인데 그 양반 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오늘은 뭐 관계없이 넘어갈 거고요. 마샬 맥루언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마샬 맥루언은 뭐라 그랬나 하면은요, 인간은 기술적인 형태로 확장이 가능한 개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든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술을 지속적으로 포용하게 된다면 결국 인간 능력이 확장되는 것과 같다. 우리가 휴대폰과 항상 같이 다니면서 어찌 보면 슈퍼맨 또는 슈퍼휴먼,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지 못했던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걸로 본 겁니다. 근데 이때 이 책이 언제 나왔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읽어보신 분? 꼭 읽어보세요. 진짜 1964년에 나온 책인데 무려 56년 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너무 현학적으로 써서 좀 문제긴 하지만 오늘날의 모든 현상을 거의 설명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 가지 것들을 빗댑니다. 자동차는 뭘까요? 인간 발의 확장으로 봅니다. 인간의 발이 확장을 했다. 그럼 의류는 뭐겠어요? 옷. 인간의 피부가 확장한 걸로 봤어요. 우리 외부에서의 어떤 감염이라든지 이거 다 막아주죠. 그 다음에 집은요, 집도 의류,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가 좀 더 크게 확장한 걸로 봤고, 그 뒤에 역사학자 한 사람은 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성까지 사람들이 커뮤니티로 묶여서 바깥에 보호막을 치는 어떤 그런 형태. 그럼 미디어는요, 우리가 아는 일반 미디어는 중추신경의 확장으로 봅니다. 중추신경, 신경계의 확장. 확성기와 마이크, 지금 여기 쓰고 있는 뭐겠어요? 예, 성대의 확장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은 기술이라는 것이 인간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간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쓴 거예요. 굉장히 감동적이죠? 아닌가요? 너무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그리고 명확한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아까 넓게 연결 뭐 아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스마트폰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슈퍼 휴먼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내 손 안의 아바타입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나르시스의 비밀, 나르시스 아시죠? 예, 이 사람이 그 에코라는 요정이 이렇게 짝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물가에서 열심히 자기 얼굴 보고 빠져가지고 있다가 뭘로 변했죠? 수선화로 변하죠. 이게 그런 어떤 신화가 있었는데, 나르시스가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나르시스는 물이 이제 일종의 거울의 형태가 된 거죠. 거울에 의해서 나의 확장된 모습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반복 노출이 돼요. 반복 노출이 되니까 이 사람이 감각마비 상태에 빠진 거예요. 완전히 이제 빠져드는 거죠. 일상적으로 이런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은 나르시스처럼 무의식적으로 감각이 마비되거나 무디어지거나 마비를 일으키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마샬 맥루언이 나르시스에 대해서 쓰면서 글을 썼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자기 집 전화번호 말고 그 친구들 번호까지 다 외웠는데 요즘 그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없죠. 거의 다 아마 이제 전화번호부 이게 이름으로 검색 안 되면 숫자로는 기억 안 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더 심한 거 내비게이션. 옛날에 저도 길 정말 잘 찾았는데요. 요즘 내비게이션 키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꺼지면 이게 어떻게 갔었지? 기억이 안 나. 그쪽으로 이제 의존을 하게 된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죠. 이게 옛날 같으면 좀 기억했을 거를 찾아보면 다 나와. 그래서 열심히 찾다 보니까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문제다 싶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그 뒤에 플라톤이라는 제자에 의해서 나중에 퍼지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소크라테스가 글을 싫어했거든요. 글 쓰는 거를 안 좋아했어요. 특히 그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건 중에 하나가 플라톤이 쓴 책 중에 파이드로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파이드로스의 대화를 이제 책으로 남긴 건데요. 파이드로스와의 대화에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이 인간의 지성과 이런 어떤 그 극대화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문자라는 게 나와가지고 말이야. 문자에다 자꾸 의존을 하면 니네들 바보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인간의 사고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자가 인간의 기억력을 대체할 거고 글쓰기가 인간을 피상적인 사고만 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과 지혜로 향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려 몇천 년 전에. 틀린 말 아니잖아요. 이게 스콜라 학파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기억하고 뭐 이런 건 좋아했는데 아무도 글을 안 남겨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남아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걸 적어냈죠. 소크라테스가 무시했던 건 뭐죠? 축적될 수 있다는 걸 무시한 거죠. 사실은 그로 인해 가지고 문자가 우리 세계를 변화시키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겁니다. 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얘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해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보면 오늘날 이와 관련된 문제 제기를 갖다 가장 많이 했던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니콜라스 카. 그래도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이 양반 이제 서울 디지털 포럼 했을 때 저하고 논쟁도 좀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죠.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우리 인간의 뇌를 자꾸 바꾸고 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자꾸 퇴보하게 만든다. 또 이제 문자 메시지 같은 짧은 메시지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에게는 전문적인 작가의 문장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져. 이거하고 매치돼 가지고 일본에는 휴대폰 소설 장르가 생겼어요. 휴대폰에는 저도 이제 요즘 휴대폰으로 책을 많이 보는데 길 근 거 보면 짜증나요. 왜? 한 페이지가 넘어가거든. 한 페이지에 한 문장이 안 끝나요. 옛날 글들 보면은. 그러면 앞뒤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휴대폰 소설 장르 보면은 문장이 짧아요. 휴대폰 소설가들은 능력이 틀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UX하고 우리 변화가 좀 관계되는 것이기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쓰다 보니까 그 형식에 맞추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수많은 추격어가 나타나죠.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사진 찍어 보내잖아요. 자꾸 사진 간단하게 터치해서 보내죠. 이런 거에 더 익숙해질지 몰라요. 이제 좀 나중에 보시면은. 그리고 웹이 주는 링크를 중심으로 된 어떤 그런 형태는 또 하이퍼텍스트 구조잖아요. 종이로 인쇄돼서 본 것보다 인지적인 이해도의 깊이를 떨어뜨립니다. 아까 앞에 이 얘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스캐닝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거를 책은 그래도 보통 읽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눌러서 가야 된다는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내용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의 뇌가 적응을 해가지고 이렇게 스크롤링해서 스캐닝을 해버립니다. 우리 뇌가 거기 적응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니콜라스 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게 넓게 커넥션을 우리가 많이 만들었어요. 소셜미디어나 소셜웹으로도 연결 많이 했어요. 근데 웹이 만들어낸 이런 연결이 과연 인간의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검색과 웹서핑에 투자를 해도요 결코 웹의 연결은 인간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기계에다가 우리 기억을 아웃소싱 했다면 그건 어찌 보면 우리 지성이나
정체성에 우리 인간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웃소싱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지식이나 사고력을 대부분 아웃소싱한다면 인지적 능력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제가 오늘 얘기하고 가면은 니콜라스 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이거 원리 저 이게 보면서 진짜 저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아, 정말 미래를 잘 그려냈구나 이런 느낌도 들면서 우리 나중에 정말 저러고 살지 않을까? 그리고 자꾸 저렇게 편해지면은 팔다리 짧아지고 뚱뚱해지고 저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고 저도 요즘 저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일입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한쪽 얘기만 또 들으면 곤란하죠. 아까 소크라테스의 그 방식에 대해서 플라톤이 적응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돔 테스코시라는 사람이 디지털 레이프라는 책을 썼어요. 이 양반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들을 또 거기서 많이 썼는데 기성세대들이 요즘 아이들이 어쩌고 뭐 이 휴대폰 갖고 맨날 그것만 하고 있느니 뭐 언론 투게더라고 그런다면서요. 같이 있는데 혼자 논다 뭐 해가지고 같이 커넥션 돼 그게 뭐 어쨌다고 그쵸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걸 부정적으로 비평을 해요. 근데 그런 비판을 하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 그 자료를 보잖아요. 일주일 평균 22시간 TV를 봤어요. 지금 이거 절반도 안 보거든요, 애들. 그때 그 기성세대의 그 시니어들은 그냥 그 애들을 보고 뭐라 그랬나 하면 우리 그 어른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이건 좀 약간 역사가 그보다는 떨어지지만 쟤네들은 바보 상자 앞에서 뭘 하고 있냐 맨날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바보 상자 보고 크신 분들이 스마트폰을 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은 굉장히 좀 그 모순적인 거죠. 사실은 그게 그만큼의 기술이 원하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이 접촉하는 미디어라든지 단말기기의 형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달라진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걸 지나치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쪽 다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측면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게 기술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됩니다. 기술은 전에는 우리가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도구로 쓰려고 했다고 봤어요. 그렇죠? 근데 기술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기술의 정체라든지 특성을 잘 이해를 하고 잘 활용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나 사회적 활동에 의해서 점점 심하게 격차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그거는 일시적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기술을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기술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변하니까 요즘에는. 그리고 기술이라는 것이 마샬 맥루한이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 사회의 확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도구적인 관점에서 좋은 점만 부각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부정적인 것만 해서 이야기를 해도 역사를 퇴보시킨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 기술의 이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이 책에서 두꺼워요. 80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던집니다. 테크늄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테크늄은 뭐냐면 실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넘어서서 문화라든지 예술, 사회제도, 법과 철학 같은 그런 유형의 지적 산물들을 포함하는 세계적이고 대규모로 상호 연결된 기술계. 되게 어렵죠. 정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짧게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생물계가 이미 기술과 같이 공존하는 시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기술이 뭔가 우리한테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인벤팅한 기술이라는 애가 우리의 영향을 무지하게 미치고 있는 거고 그건 현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걸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깊이 존재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기술을 쓰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2년 전에 제가 체인지온 왔을 때는 소셜 웹의 어떤 사회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소셜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활동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인간의 인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그게 숫자가 과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가는 것이냐,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보면은, 특히 단체들도 그렇고요, 이런 숫자라든지 이 기술의 어떤 중독이 된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아주 피상적인 수치 몇 개에 집착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거를 따라가려는 경향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죠. 결과적으로는 이 기술들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디지털이라든지 인터넷 그리고 소셜웹은 정말 사실 많은 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인간 삶을 풍요롭고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사회나 개개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장점들이 있어요. 뭐가 있죠? 인간으로서 어떤 굉장히 행복한 어떤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듣는다든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있었던 느린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온라인 캠페인을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가지고 막 퍼지는 거, 그걸 보고서 너무 흥겨워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하고 있는 것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체인지원 나중에 그 어디죠? 그 웹사이트에 올라가 가지고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여기 오신 분들하고 느낌이 같을까요? 다르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었고 같이 열정을 이렇게 주고받았던 그 감성이라는 것이 절대 온라인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획하고 만든다고 할지라도 깊게 들어간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사실은 넓고 깊은 거를 미래 기술로 어떻게 설명을 하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깊은 거는 기술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옛날에 해왔던 방식들이 이런 도구들과의 조화를 통해 가지고 잘 버무려졌을 때 그것이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넓고도 깊은 사회로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를 하나 드리자면, 다행히 최근에 그 복귀가 되셔가지고 다시 한다고 그래서 다행인데, 지금 최근의 사회 변화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철학을 저는 중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동양 철학에서 중용이죠. 어떤 측면에서는 최근과 같이 바쁘게 변해가는 그런 사회에서 동양 철학의 고전들이 각광을 받고 중용의 미덕이 이렇게 떠오르는 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빠르고 편리한 도구들의 장점은 그렇지만 느리고도 진중했던 아날로그적인 삶과 감성을 잃지 않는 그런 균형 감각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되고요. 아주 구체적인 저걸 드린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진짜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책을 페이퍼백 책을 가진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쯤은 가끔 시간을 내서 같이 산책을 하는 어떤 그런 여유를 가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된 첨단 온라인 기업, 그런 어떤 액티비티가 굉장히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할 겁니다. 중용의 그 메시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저도 그렇게 대단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중용이 공자가 썼을 때 지와 인이 합일이 되는 데가 중용이라고 얘기하죠. 아는 것을 중시하게 되면 도구적인 형태로 가게 돼 있고, 착함과 선함을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게 되면 그 깊이가 떨어지게 돼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두 개를 같이 엮어냄으로 인해 가지고 보통 인이라는 것은 나쁜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런 철학이고, 지가 있으면 좋은 것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중용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듯이, 우리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잘 결합을 해서 넓으면서도 깊은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